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단 라이브 김대용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2달하고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은 물론 비례대표 선출 방식조차 결론 내지 못하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치 양극화와 극렬 팬덤 현상이 불러온 우리 정치 풍토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단 라이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과제를 심도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네, 방금 보신 것처럼 21대 국회 상황은 그야말로 여야의 극대 대치와 충돌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협치와 타협이 사라진 우리 국회의 모습. 그래서 더더욱 이분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디 아프리카 다녀오신 것 같던데요. 어느 나라 다녀오셨죠? 예, 북아프리카의 그 회교권 국가, 보통 머스그레이브 국가라고 하는데 모로코, 튀니지아, 알제리아 이 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장을 하다 보면 해외 순방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보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도 만나갖고 관동 대지진, 간또 대지진, 조선인 학살 네. 이거 관련돼서 진상 규명 촉구했다고 하시던데 네. 그때 일본 반응 어땠습니까? 직접적인 그 언급은 없었지만 네. 양국 국민들에게 좀 더 화해와 이런 그런 분위기로 가고자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진상 규명에서 언제까지 그 답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현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와 이제 관련된 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며칠 전에는 배현진 의원이 이제 피습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 놀라운 건 15살 중학생이더라고요. 경찰 수사에 따라서 수사 결과야 이제 나오겠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치인 피습 사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 수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15살 소년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유튜브 등을 이용한 이 팬덤 정치의 확산이 그렇죠. 잘못 오염돼서 미친 영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 정치가 이게 큰 어려움 정말 이걸 극복해야 된다 하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하다 보면은 정치인들이 대중 앞에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 스스로도 여와 야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네.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SNS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되면 진영 정치, 이 팬덤 정치의 폐해가 나타나고 특히 팬덤은 단순화되니까 그런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우선 먼저 서로 반성하고 상대가 나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상대가 틀린 것은 아니다. 같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합의해가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바꿔서요. 최근에 보면은 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제 강제 퇴장 사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지난 18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 문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저 영상을 보면요. 의장이 지금 발언하는 중에도 의석에서는 의원들이 이제 고성을 지르고 뭐 또 이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 입장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돌출 행동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서로 절제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또 대통령이 근본을 생각해 보면 왜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느냐. 둘 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정부나 대통령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20-30만 명의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서로를 너무 배타적으로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양쪽에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관용, 예의와 존중, 상호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보면은요. 대통령 경호원들의 과도한 대응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적절한 조치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제가 예의를 안 지키는 겁니다.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자기 스스로 반성해서 과연 국회의원을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입을 막고 네 사람이 들고 나갈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것이냐. 그 판단의 세부적인 기준을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결과를 생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겠습니까? 이 장면이 해외 외신에 전달될 때 국가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아울러서 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연관돼서 대통령실하고 최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태, 뭐 이게 정치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이제 봉합되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도 여야 간에서는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여야 반응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난 일이기도 합니다. 당정 간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란 얼토당토 않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당의 당내 사정에 분수를 뜨며 또 다른 음모론을 생산하기 위한 특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당무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요. 사실 당무 개입 논란은 이번 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결국 탄핵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이 원칙적으로 당무 개입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건 없을까요? 이 문제는 그 역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지만요. 대통령제라고 하는 속성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상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대전제가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여당에 의해서 선출이 되니까 서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나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자기 개인을 위한 사건, 사욕을 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욕을 차리는 권력은 독점할수록 강해지겠지만 그러나 이 권력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행사하는 게 옳으냐 하는 그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권력은 사실은 나눌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국민이 그런 정치에 더 존중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 근본을 좀 생각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네. 정치할 때 늘 스스로를 절제하고 늘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또 현안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쌍특검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 쌍특검이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쯤에 결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와 야 사이에 그 문제를 두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국민의 판단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이제 국회 쟁점 중에 하나가 어제부터 이제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막판까지 여야가 협상을 했어요. 근데 결국 결렬됐거든요. 이게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됐는데 이거 보니까 우왕좌왕이에요. 지금 우왕좌왕인데 이거 혹시 다음 달 본회의나 아니면은 임시회의 때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많다. 네, 제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중에도 네. 뭐 그전에도 무수히 조정을 해봤지만 여야와 정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네. 제가 본회의 중에도 따로 여야 대표를 불러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좀 좁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로서 청을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언제 만들 거냐,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를 가지고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2월 이건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 2월 1일 본회의까지는 반드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갖고요. 4월 10일 열리는 이제 총선,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오늘로 보니까 73일. 그러니까 이제 2달하고 열흘 정도 이제 남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비례대표 어떻게 뽑을 거느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처럼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47석을 나누자. 이걸 이제 병립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현행 마찬가지로 준연동제를 할 건지 아니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날려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할 건지 뭐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병립형, 준연동형, 권역별 병립형. 말이 어려운데 저희 KBS 정치부 기자가 이걸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먼저 그 리포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병립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입니다. 이에 반해 연동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을 해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데 지역구에서 20석밖에 못 얻었다면 비례로 10석을 주고 지역구 의석을 이미 30석 넘게 얻었다면 비례 의석은 더 얻지 못하는 겁니다.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갖기에 민의를 더 잘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거대 양당에 밀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들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주도해 이런 선거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거대 양당이 여러 수싸움을 벌이다가 양측 모두 위성정당을 내세우며 비례의석을 대거 차지해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겁니다만은 자, 저기 보면은요. 위성정당. 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위성정당. 의장께서도 보니까 위성정당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KBS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300명 의원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도가 한 번에 20%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만큼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제든 준연동형이든 모두 자기 진영의 전사 확보 수단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잘못 이용된 거거든요. 저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저 신념.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선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인 이유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기회가 일정 기간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이 겸손해집니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이기려고 한다는 건 국민을 내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법 협상을 이제 제가 국회의장 되면서 하면서 양당이 모두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위성정당은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먼저 화면에서 지적했던 문제처럼 국민이 투표한 거하고 의석수 사이에 어느 정도 비례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투표율은 예를 들어서 20%인데 의석수는 10%밖에 안 나오면 그건 선거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비례성을 좀 높여가겠다. 이 두 가지 공약을 한 건데 이 둘 다 만족시키는 답을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의 의견과 재조정안을 통해서 작년 8월까지 다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당이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는데 정개특위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느 정당에 특별히 유리해서는 다른 정당, 불리한 정당에 동의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모두 크게 손익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만 합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요 제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요만큼이라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남은 요 비례대표 문제를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네. 아마 이번 2월 초순 중에는 결론이 날 텐데 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제가 여야 원내대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4월 10일 선거가 끝나면 다시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에게 또 보여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모두 다 결정하도록 법은 돼 있습니다. 네. 4월 말까지. 예. 작년 4월 말에 이미 결정되었어야 할 일이죠. 현행법으로는. 근데 그건 현실에 좀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하도 변화가 많아서 네. 1년 전에 뭐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죠. 1년 전이라는 건.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하자. 그러면 6개월을 더 늦춰서 10월 말까지는 끝내자.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끝낸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끝내냐? 10월 말까지 하는데 그러면 선거법 자체는 8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 만일 안 끝내면 협의가 안 되면 금년 4월에 예. 치루어지는 선거는 무조건 현행 선거제도로 간다. 그렇게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고 선거구 획정도 선관위에 국회가 한번 의견을 주면 선관위가 9월 초순에 국회에다가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그걸 좀 조정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선관위 1차 회신한 대로 9월 말이면 획정이 된다. 따라서 여야가 이해 다툼으로 한 석, 두 석 더 얻으려고 이렇게 수싸움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선거를 이렇게 선거 직전까지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신인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위헌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만들기로 여야 간에 지금 제가 촉구하고 4월 총선이 끝나고 5월 30일까지 21대 회기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입법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비례대표 보면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보면 플랜 2로 가자.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서 현행 선거법대로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소수 야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수 정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수 정당은 지금의 연동형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근데 있죠. 그 유리하다는 거는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을 때는 원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이긴 한데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또 꼼수 정당이니 뭐니 해서 소수 정당에서는 그래서 그 중간선 어디에서 정치는 그래도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니까 그 중간선 어디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만들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이것도 이제 깜깜무소식이거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서울하고 전라북도는 각각 한 석씩 줄이고 경기 인천은 또 한 석씩 늘려라.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진척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아마 여야 간의 물밑에서 많이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서 네. 비례대표와 함께 결정이 될 겁니다. 선거구 획정은 현역 의원이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의 의견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야가 조정을 해서 네네. 비례대표와 함께 결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자, 그럼 지난 신년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할까요? 총선 때 보면은 선거구 획정 파행을 막기 위해서 좀 전에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현행 선거법에 나와 있는 1년을 이제 6개월로 현실화하겠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기존 선거제도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좀 전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나아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도 선거 실시 6개월 전에는 네. 6개월 전에는 선거 어떤 룰에 따라서 전국에서 선거를 할지가 룰이 확정이 되니까 정치 신인들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좀 더 공정한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으면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특히 불리한 게 정치 신인들 같아요. 정치 신인들도 불리하고요. 네. 웃지 못할 얘기지만 지난번 선거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공천을 한번 했다가 선거구 획정이 나중에 잘 바뀌니까 다시 재공천을 해야 될 그런 사정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와 정치 개혁과 관련된 질문도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부총리 겸 이제 그 당시는 뭐였죠? 재정경제부였나요? 장관도 하셨고 교육인적자원부 또 장관도 하셨어요. 그 지금으로 보면은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교육부총리도 이제 하셨고 5선 의원에다가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경륜과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 여야 간 조율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제가 제1당에 의한 단독 입법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조정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반복적으로 지금 그 입법권과 거부권이 충돌하는 네. 그런 것이 나타났죠. 근데 이 문제는 생각해 보면 여와 야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다 나아가서는 국민들까지 모두 다 피해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들에게 여야 지도부에게 간곡히 호소할 때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 야당이 제1야당이 네. 어떤 정치 입법에 대해서 가령 미국 쌀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가 한번 문제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하는 정책, 쌀에 관한 정책에 10개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정부는 그중에 5개만 되고 5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럴 때 야당의 자세가 5개를 넘어서 입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야가 협상을 해서 10개를 다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5개에 1개 내지 2개만 더 추가하도록 협상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 농민의 이익이요 국민의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권고합니다. 또 여당 보고는 네. 여당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제에서 네. 민의를 잘 실험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래도 국회의원만큼은 국민의 뜻을 잘 모르니까 네. 그걸 설득해서 야당의 주장을 1~2개 더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여당의 역할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10개 다 통과시켜가지고 정부가 거부권 행사해서 아무것도 안 남고 다 없어지는 것보다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한꺼번에 6개, 7개를 실현시키는 것이 그게 선진국의 정치고 그게 대화 타협의 정치다. 그런 정치를 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서 고마워한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4월 10일 선거에서 제발 국민들이 정치인을 또 언론들이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잘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잘 논리정연하게 밝혀야 되지만 그러나 협상에 나가서는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네.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한 단계 실현시키고 또 다시 협상하고 이런 지혜로운 자세로 가야 우리가 G10 국가에서 G5, G7으로 상승할 수 있지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시 G20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연관돼서 질문 드리는데 싸움 잘하는 국회의원 뽑는 게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 근데 이제 보면요. 국회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5선 하셨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이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싸움만 하는, 이게 과거에도 이랬는지, 아니면 과거에도 그러긴 했지만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게, 저를 포함한 제 선배 국회의장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도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거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문화가 SNS 등을 통해서 너무 신속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가 나타납니다. 네. 이 소선거구 제도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다 갖고 한 사람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상대방을 악마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팬덤이 모이고 자기 지지층이 결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5년 단임제가 결합이 되면 어차피 5년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야당 얘기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끝나면 된다. 이런 식의 정치가 또 5년 단임제하고 결합이 되니까, 그래서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야당은 생각하고 쭉 공격하고, 또 대통령은 5년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하면 된다고 또 하고, 이게 점점 더 악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전파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팬덤들이 그 상대를 악마화하려는 그 전략에 동화가 돼가지고 요새 그 정치 폭력까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개헌이다. 개헌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게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까지 붙여야 됩니다. 과거에 헌법을 남용해서 정권을 연장했던 경험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36년 동안이나 헌법을 못 고쳤습니다. 36년 전에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는 개발도상국가의 초기 단계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G10에 와서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만 빼놓고. 그런데 마치 비유를 하면 대학생에게 중학교 때 교복을 억지로 입혀놓고 살라고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래서는 우리가 G10을 넘어 G7, G5로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서 이것을 정치에 잘 반영하게 하려면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려면 국민 7, 80%가 개헌하면 안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해야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정치를 워낙 불신하다 보니까, 국회를 불신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뭐 나아지겠어? 그놈들이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다 더 주는 개헌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더 개판 만들지 않아? 이런 불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력이 안 모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그런 헌법 규범, 그게 뭘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헌법 규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헌법에다 명기하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한 15년, 20년 걸리니까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도 모두 그대로 따라하도록 보육과 교육과 주택에 관해서 그런 걸 규범화하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헌하는데 동력이 붙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까지 같이 개헌안에 넣으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개헌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요. 만일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에 이 개헌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예. 총선이라는 게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전부 국민 세금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완전한 선거 공영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 하루를 전 국민이 공휴일로 쉬는데 투표율은 맨날 50% 내외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서 뽑아진 사람이 훌륭한 국민의 대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만일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저출생 극복의 과제를 갖고 개헌을 하는 것을 같은 날 함께 한다고 하면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당은 이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그 정책을 갖고 정책 대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저출생 어떻게 극복하는지 공약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하고요. 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요 얘기 한번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수예요. 지금 300명인데 일부에서는 300명이 너무 많다. 또 일부에서는 300명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회의원 수 300명은 어떻게 보세요? 대다수의 우리나라 헌법학자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판단이고 통계를 갖고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늘리겠습니까? 더 줄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300명 구성을 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G10까지 왔는데 네. 인구가 5천만인데 전 세계에 우리 정도 인구의 단원제로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봐도 우리 국민의 대표가 너무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늘릴 수 없으니 이 300명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잘 뽑아서 또 운영을 개선해서 국회가 보다 민의를 잘 반영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책 대결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낼 수 있느냐 이거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국회의원 수가 중요하냐 관심이 있냐면요.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하라고 너희 뽑아줬는데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일은 안 하고 매일 싸움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신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권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몇 개인지 의장 아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 동의 안 합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정치가 불신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과장되어서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제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네. 그것은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크게 제약받을 때는 불체포 특권이 정치인에게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그 정도는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개헌을 하지 않고는 못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 시급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청문회도 보면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발이 돼도 또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채택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채택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임명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았죠.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형해화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하면 마지막 국회 연설하러 국회에 와서 나는 이제 임기가 다 됐으니 나 때는 적용하지 말고 이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서 다음 정부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국회에다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도덕성 심사와 정책 영향 심사를 나누어서 도덕성 심사는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로 정부나 이제 그 심의한 기록을 보고 네. 도덕성 검사를 비공개로 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공개적인 정책 역량 청문회를 하죠. 저도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나라도 경기도를 포함해서 한 10여 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알겠습니다.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 검증하고 직무 능력하고 이게 별개로 해서 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누구보다도 의장께서는 경제통이라고 우리 불리지 않습니까? 매년 늦어요. 매년 늦이는데 저희가 의장께서 직접 얘기한 거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 경제를 그나마 여기서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정부나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재정 이거 하나뿐인데 이 재정을 당연히 12월 2일까지 해야 될 거로 여태까지 질질 끌어와가지고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장께서 보면은 평소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온화한 성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걸 보면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으면 저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요. 제도적으로 우리 예산심사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오랫동안 이제 관련된 업무를 했고요. 국회 와서 20년간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우선 헌법상 정해진 예산 제출 기한이 9월 1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기국회 12월 2일까지 3개월간의 시간이 있지만 그 사이에 추석도 있고 법률안도 심사해야 되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다른 정치의 현안 다뤄야 되니까 실제로 예결위원들이라고 해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규모가 이제 커졌거든요. 세부 사업으로 나눠봐도 한 5천 개 이상의 사업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한 달에 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 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주장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위 정치 심사만 하다가 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밀실에서 그냥 한둘이 앉아갖고 수닥수닥 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안의 특성상 결국은 국회는 국민들이 예산에 바라는 그 민의를 어떻게 정부에다가 전달해 주면 정부가 예산안은 편성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편성된 예산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개의 세입과 세출이 기금과 또 특별회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회에 와서 한번 고치려다 보면 정부 쪽에서 그러면 이것도 손대고 이것도 손대고 이것도 손대야 되는데 그러면 못 고치는 거거든요. 편성할 때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 선거가 끝나면 5월 20일까지 정치인들이 겸손해질 때 이것만은 좀 고치자 하고 양당에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년 3월에 예산안에 재원을 배분하는 장관들 간의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그 올라가는 안건을 예결위에 와서 국회에다가 경제부총리가 먼저 보고하고 국회에서 그걸 갖고 토론한 다음에 국회의 의견을 정부에다 주고 또 사업별로 예산이 만들어져서 예산실에 가기 전에 상임위별로 보고해서 상임위 의견을 또 국회에다가 참고 자료로 주고 결산을 한 것을 결산을 좀 앞당겨서 해서 결산 결과 나온 작년도 예산 집행의 문제를 예산 주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수렴한 민의를 미리 전달해서 그걸 고려해서 편성하라 그러고 가져온 예산안을 보고 이제 심사할 때는 국회가 준 의견을 반영했는가 안 했는가 중심으로 보면 좀 더 충실한 예산 심사가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생 이게 정부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줬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출생률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더 심각한 0.59명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전에 뭐 말씀하실 때 보면은 개헌안에 이거를 같이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니까 뭐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이 추세대로 가면 2072년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으로 준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인 15세부터 64세가 그중에 1,700만 명. 나머지 1,70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G30나 G40로 밀려날 거요. 아르헨티나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그거 왜 안 되냐를 따져보면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일단 자연스럽게 전임 정권은 정책은 부인하고 5년밖에 안 하니까 자기 걸 새로 하려다 보니까 정책이 자꾸 단절이 되죠. 분절이 됩니다. 쪼개지고 분절이 되고 연속성이 없죠, 정책에.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최소 15년, 20년을 똑같이 해야만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2006년부터 무려 380조를 썼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특히 주택정책 같은 것이 엉망진창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보육, 교육, 주택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니까 네. 세 가지만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도록 하는 헌법상 의무를 부여하면 그리고 그걸 갖고 선거를 치르면 그러면 이제 그 선거 때 우리 당은 어떤 정책을 할 거다, 어떤 야당은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그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법률들을 만들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면 저는 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결국 국민의 공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치에 의해서 반영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형식의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네. 독일은 1949년 새롭게 2차 대전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무려 67번이나 고쳤습니다. 어떤 해는 한 해에 4번도 고쳤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헌법을 고칠 때 나라 전체 국민들이 관심 있는 정치 현안, 정책 현안도 함께 국민 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인구 감소는 노동 현상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의장께서는 보니까 재외동포 복수 국적을 허용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민청 신설을 하자. 이거 어떤 얘기예요? 세 가지를 저는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외에 ODA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우리가 개도국에 먼저 주는 사업이요. 네, 네. 우선 그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ODA 어차피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원조를 받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이 한국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행정력으로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좀 훈련시키고 교육시켜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훈련시키지 말고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부족한 인력을 미리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훈련시켜서 우리 인력으로 우리 노동자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그분들을 도입해서 쓰자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폴리텍 대학과 같은 엔지니어 네. 양성기관을 해외 사업으로 운영하자고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구가 주는 것은 극복하려면 한 10년, 15년,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경제가 이 활력이 떨어지고 축소돼 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가장 돈 안 들이고 손쉬운 방법이 750만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그분들 자기 사시는 곳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65세 이상 영주 귀국자에게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적어도 G10은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지났다. 복수 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서 우리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대책만 몇 가지 강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을 부정수급을 못 받게 제도로화해서 뭐 우리나라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계속 거주한 사람만 건강보험 받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 보험만 하면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인구 절벽 이 대응 방안으로서 세 가지 혁신을 얘기했어요. 이제 보육 혁신, 교육 혁신, 주택 혁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교육 혁신이거든요. 이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AI 학습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잘 맞는지 예를 들어 대도시 같은 경우는 AI 학습을 받을 이제 준비가 돼 있지만 시골, 뭐 농촌, 어촌, 산촌 이런 데는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못 인식하고 계신데요. 우리 교육은 보편성과 교육이 추구해야 할 것이 보편성과 수월성이 있는데 보편성 면에서는 전국이 예를 들면 전자칠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설비는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평준화가 잘 돼서 구비된 나라도 드물고 네. 특히 ICT가 발전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돼 가지고 우리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과학기술정보원을 통한 AI 공교육 면에서는 네.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25년에 수학과 영어와 정보 세 과목을 AI 교과서로 공부하도록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하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전국이 고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인프라는 구축이 됐는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I 공교육을 이거는 나라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전국에게 기본적인 것은 똑같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세 과목을 이제 AI 교과서로 도입하고 계속해서 국산이 국언이 다 그렇게 확대해 나갈 건데 그리고 네. 이것이 세계 교육계의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미래에 나와서 활동할 때는 AI가 마치 우리가 지금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AI 교사가 자기가 아예 아주 친숙한 친구와 가이드가 돼서 늘 자기하고 호흡하고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대학 시험이나 입사 시험도 전부 AI 교사, AI 선생을 활용하는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비한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이 교육은 사교육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40~50만 명이 매일같이 선생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AI 선생님께 묻고 답하고 한 모든 정보 기록들은 날마다 쌓이는데 이것은 사교육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공교육은 날이 갈수록 정보의 양과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좋은 기회다. 네. 이렇게 되면 작년 12월 2일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섬멸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14세기 유럽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 흑사병. 예, 흑사병.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네, 맞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교육부총리하고 협의해서 AI 공교육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하는데 매년 5,300억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돈은 어디다 쓰느냐? 오직 AI 전담 교사를 양성해서 모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AI 활용 능력을 그 선생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배우게 하고 또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도 AI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 그러면 이제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구나 네. 하는 분위기가 교육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돼 갖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리는 게 네.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가 보면은 경기 남부권에다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쉽게 말해서 반도체 대단지를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의장께서도 보면은 K 실리콘밸리 뭐 이거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실현 가능하도록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옳은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초첨단 과학기술에서 누가 세계 1등을 하느냐 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룰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수단 방법 IRA법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 무슨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중국에 투자한 기업은 미국에 못 들어온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자국 중심이고요. 자국 중심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우리하고 나라는 면적은 넓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선진국 네 나라가 종전에는 우리처럼 지역 균형 발전이다 그래서 가급적 지방에다 투자를 유도했다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노골화되니까 이러다간 완전히 우리가 밀려나겠다. 그래가지고 R&D만큼은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4, 5년 전부터 완전히 바꿔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인데 도쿄 기술 특구를 만들고 또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라는 그 폐항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놀라운 것은 여기에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LG라든가 SK라든가 삼성이 거기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는 돈의 절반을 일본 정부가 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지금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네.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초격차를 지켜내려면은 세계적인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우리나라로 많이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아니 이게 중요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예. 그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수도권인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절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네. 네. 자,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